네, 안녕하십니까. 제주의 말말복지 김지래입니다. 오늘 사회복지정책론 6강을 같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을 살펴보면요. 첫째, 복지국가와 사회복지정책에서 복지국가가 어떻게 발전되어져 왔고 위기와 그리고 그 위기 속에서 어떠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 학자마다 복지국가를 유형화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시간에는 5학자가 어떻게 유형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의 목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가. 복지국가가 어떻게 발전해 왔고 어떻게 성장해 왔으며 위기와 어떻게 새롭게 재편되고 있는지, 그리고 복지국가의 새로운 흐름, 패러다임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학자가 복지국가를 유형화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유형화하고 있죠? 윌렌스키와 루브는 이분 모형으로 유형화하고 있습니다. 자녀적 모형과 제도적 모형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죠. 티트머스는 윌렌스키와 루브의 이분 모형에서 산업성취 모형이라는 산업에 대한 내용을 추가를 하면서 3분 모형으로 유형화합니다. 그때 사회보험이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살펴보면 재밌을 것 같고요. 퍼니스와 틸트는 3분 모형, 미시라는 2분 모형, 그리고 시험에 상대적으로 좀 많이 나온다라고 싶은 에스핑 앤더슨은 3분 모형으로 유형화하고 있다라는 것, 이러한 내용을 기본 전제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학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가의 개념. 여러분들 복지국가라는 단어를 상당히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러면 복지국가는 뭘까라는 것. 근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교재에서 이렇게 복지국가를 4가지의 요소를 통해서 복지국가인지 아닌지를 결정한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아까 복지국가를 유형화했던 그 학자들에 의하면 이분들은 국가를 유형화했지, 쪼갰지, 이 나라는 이러한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복지국가가 아니고, 이 나라는 이러한 요소를 다 갖췄기 때문에 복지국가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복지국가의 성향이 좀 더 강한지 약한지에 대해서 언급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럼 복지국가는 어떠냐? 큰 패러다임에서 보면 1930년대 중후반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이 시기를 그냥 전 세계적인 패러다임으로서 복지국가 시대라고 설명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복지국가 봅시다. 어떠한 요소를 갖춰야 되는지. 원칙적으로는요, 복지 혜택이 포괄성입니다. 자, 복지 혜택이 포괄적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죠. 한 개인의 문제와 욕구를 해결함에 있어서 그 개인의 문제와 욕구를 얼마나 포괄하고 있느냐,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이, 여러분들은 타학습도 같이 해야 되니까, 통합성과 포괄성입니다. 이 두 단어 같은 개념인 것 같지만 우리 사회복지에서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포괄성은, 자, 여기서 포괄성은, 펜이 잘 안 나와서요. 여기서 포괄성은 누구냐면 클라이언트, 고객의 문제에 중심을 둡니다. 고객의 문제에 포괄하고 있느냐.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최근의 문제는 하나가 아니라 이용자가 이래요. 식사를 하지 못하고 있어. 그러면 밑반찬을 갖다 주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밑반찬과 상담과 경제적 지원과 이게 전체적으로 아울러야 되잖아요. 이처럼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고객이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전체를 얼마나 아우르느냐 할 때 이것을 포괄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억하세요. 그럼 통합성은 뭐예요, 교수님? 네, 이 통합성은요, 뭐냐 하면 이용자, 고객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포괄하여서 접근하려고 그러면 하나의 기관으로서는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기관과 기관이 얼마나
통합적으로 접근하느냐 예요. 그러니까 통합성은 접근에 관한 문제예요. 기관들이 얼마나 통합적으로 접근을 하느냐 이러한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위로 가면 복지 혜택의 포괄성이라는 것은 뭐냐? 복지 혜택의 포괄성이라는 것은 이용자의 문제를 전체적으로 얼마나 아우르고 있느냐인 거예요. 그 다음에 적용 범위의 보편성입니다. 적용 범위, 대상자가 일정 특정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분들만 한해서 접근하고 있느냐, 아니면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을 전체적으로 해서 접근하고 있느냐, 대상 범위가 얼마나 보편적이냐, 이거는 대상 범위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편성이 높을수록 복지국가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복지 혜택의 적절성. 자, 복지 혜택이 수준이 이만큼이 돼야 그래도 최저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데 이 정도의 수준이냐, 아니면 문제와 욕구를 충족하기에 적절한 이 정도 수준이냐, 그 수준, 접근의 수준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수준은 어느 정도까지라 해야 돼요? 그래요,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수준까지는 개입해야 된다. 이 수준까지 정책과 제도가 뒷받침될 때 이것을 우리는 복지국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세 번째, 복지 혜택이 재분배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왜? 재분배성이 높지 않으면 적어도 우리나라도 이제는 상대적인 빈곤을 중심으로 해서 빈곤 계측을 하는데, 재분배성이 되지 않으면 내가 이만큼 소득을 발생하고 있는데 나보다 더 높게 이만큼 소득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상대적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빈곤하다라고 느끼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얘기합시다. 나의 소득은 변화가 없는데 이 상위 소득자의 소득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나는 상대적으로 빈곤하다라는 느낌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상대적 빈곤감은 줄어들겠죠. 그래서 소득 재분배 효과, 가장 재분배 효과가 높은 것은 나도 이거고 너도 이거일 때. 그래서 복지국가는 이렇게 소득 벌어들이기는 따로 벌어들이지만 재분배 효과를 통해서 서로 비슷한 유사한 수준으로 만들 때 그것을 복지국가다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화면을 우리가 앞 시간에도 이 화면을 봤었는데 조금은 바꿔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자, 자본주의와 복지를 결합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의 어떤 지식을 쌓을 때 단순하게 쌓지 말고 이렇게 연결하면서 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8세기 욕 아니에요. 18세기 중반부터 19세기 사이, 이때를 우리는 자유방임주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유방임주의 시대. 어떤 시대냐? 이 고전 경제학의 대가인 애덤 스미스의 극부론을 보면 이분들은 부르주아 세력의 확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시장 경제는 알아서 돌아간다라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방임주의 시대로부터 국가로부터 자유를 강조한다라는 거죠. 자, 국가로부터 자유를 강조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반대로 얘기하면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은 싫어한다, 지양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소극적인 국가를 의미합니다. 자, 이때의 복지는 어떻게 됐느냐? 이때의 복지는 엘리자베스 구빈법,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던 엘리자베스 구빈법에서부터 빈곤의 책임은 개인의 무능과 무지라고 인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지는 부유층의 자선 수준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어떤 것들이 생각이 날까요? 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어떤 새로운 단어들이 생각나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그런 내용들을 같이 하고요. 자, 19세기에서 20세기 초, 이때를 독점 자본주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독과점. 이게 자유방임.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 보면 자유방임주의 시대는요, 무엇이 없을 때만 가능하냐 하면 독과점이 없을 때, 독과점이 발생하면 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손이 기능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장은 어떻습니까? 현장은 독과점이 발생해 버리죠. 그래서 독과점으로 보이지 않는 손에 불균형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원래 시장 그 안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그 역할을 적절히 해줘야 되는데 독과점이 발생하면서 시장이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빈익빈 부익부, 빈부격차, 노사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 1차 세계대전과 세계 대공황을 우리가 경제적으로 직면하게 됩니다. 이때 사회복지는 어떠냐라는 거죠. 사회보험이 도입되기 시작을 하죠. 우리가 배웠던 독일의 1883년에 건강보험, 84년에 산재보험, 1889년에 노름폐질보험, 이렇게 독일에서부터 사회보험이 도입되기 시작을 했고요. 복지에 대한 국가 책임에 대한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계 대공황이 일어나고 발생하고 1930년에서 오일 쇼크가 발생하는 1970년 중반까지 이때를 용어가 수정 자본주의라고 합니다. 여기는 자본주의라고 하는데 자본주의에 이제 어떻게 해요? 수정을 가했다 그래서 수정 자본주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복지국가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를 사회민주주의 시대, 다른 말로 또 사민주의 시대. 이거 전부 다 같은 용어라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 경제는 어땠느냐?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독점 자본주의에서는 작은 정부를 외쳤다 그러면 정부의 적극적인 큰 정부. 이 복지국가로 진입하면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기 시작하죠. 누구에 의해서? 케인즈에 의해서.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 복지국가는 이렇게 성장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사회복지는 어떻게 변화되고 있느냐 살펴볼까요? 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세계 대공황 직후에 뉴딜 정책이 발표가 됩니다. 1933년, 그리고 베버리지 보고서가 1942년에 발표가 되죠. 이때를 우리는 복지국가의 황금기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요. 복지가 단순한 자비나 시혜가 아닌 시민의 이제는 뭘로써? 권리로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예로 미국 보면 1960년대 빈곤과의 전쟁 AFDC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라는 거죠. 물론 미국이 복지국가 유형정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빈곤과의 전쟁을 통해서 자유를 주더라도, 그죠? 평등을 주더라도 기회 평등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학습을 했었습니다. 자, 1973년에 오일 쇼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1970년대 후반 복지국가가 위기를 직면하는데요. 1973년부터 1979년까지 1차 오일 쇼크와 2차 오일 쇼크가 발생을 합니다. 이때 이 1, 2차 오일 쇼크만 해도 유가가 10배 이상 꽁충 뛰어버립니다. 물론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미국이 개입하는데 미국이 누구를 도와주냐 하면 산유국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집트를 포함한 산유, 그죠? 기름을 캔에서 팔고 있는 산유국에 강력한 반발을 갖고 기름값이 고공행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오일 쇼크라고 합니다. 이 오일 쇼크로 세계 경제는 어떻게 하느냐?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을 합니다. 자, 물가가 상승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이라 그러는데 인플레이션은 경기가 호황되면서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아질 때 물가가 상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위기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는 불황인데 물가가 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월급은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깎였는데 내가 신발을 사려 그랬더니 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껑충 뛰는 이런 현상이죠. 그래서 나의 구매력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실업률도 상승하게 됩니다. 영국의 노동당 정부가 실각이 되죠. 노동당과 미국의 민주당, 여기가 뭐예요? 진보당이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진보가 막을 내리고 이제 보수가 이게
올라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지요. 자, 그럼 이 복지국가 시대, 복지국가 황금기에서 그 위기까지 살펴보면 이때 복지병이 심화가 됩니다. 그리고 복지 수요 증가와 지출 증가로 정부의 재정 적자, 복지국가 시대는요, 정부의 재정 적자가 일반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 의욕이 상실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970년대 말 어떻게 되느냐? 1970년대 말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인 신자유주의, 다른 말로 우파죠, 우파, 보수주의. 그래서 신우파라고 명명하기도 합니다. 이때 영국의 대처가 즉위해서 대처리즘이라 그러고, 미국은 레이건이 즉위하면서 레이건로믹스라 그럽니다. 지금 일본 정부를 아베노믹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레이건로믹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정부 규제를 완화하고 이제는 정부가 규제를 완화해서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시장의 자율성을 높이고요. 상대적으로 복지를 축소하고 조세를 감축하는 정책을 펴게 되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복지 현장도 큰 변화를 맞게 됩니다. 복지 지출이 대폭 감소하고 복지의 민간 공급을 장려하고 책임성을 강조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더불어서 선별주의, 보편주의 원칙이 아니라 다시 복지국가는 보편주의적인데 이제는 다시 어때요? 신자유주의로 넘어오면서 선별주의적 이념을 하고 있고, 열등처우의 원칙, 그러면서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1990년대 초 제3의 길, 사회투자국가 시대가 막을 여는 것이죠. 그런데 제3의 길과 사회투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도 우리는 큰 영역 안에서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나 그 안에서 1990년대 제3의 길과 사회투자도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시험문에도 아주 가끔 나오거든요. 제3의 길, 앤서니 기드슨이 제3의 길을 얘기를 하죠. 우파. 앤서니 기드슨이 얘기한 제3의 길은 우파의 보수 세력과 좌파의 진보 세력 간의 균형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제1의 길은 사회민주주의. 우리가 배웠던 제1의 길. 1의 길. 제2의 길은 여름다. 2의 길. 그래서 이 두 개의 장점만을 살려서 만들어낸 것. 장점만 흡수하고자 한 새로운 길이 제3의 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블레어, 독일의 슈레더 등이 대표적인 지지자이고, 인간의 얼굴을 한 시장 경제를 추구합니다. 단순히 신자유주의에서 얘기하는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 인간의 얼굴을 한, 적어도 도덕적이고 양심적이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제3의 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3의 길은 약간 원론적인 얘기만 했어요. 원론적인 얘기만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실제적으로 바꾼 것이 뭐냐면 사회투자 국가예요. 그러면 제3의 길에서 말하는 이러한 제1의 길과 제2의 길의 장점만을 살려서 인간의 얼굴을 한 시장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한 것이 사회투자 국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적 기회의 확대가 경제 번영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사회 정의의 토대가 된다라고. 그래서 이 인간 얼굴을 한 시장 경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제적 기회를 확대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기회를 확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앤서니 기드슨의 담론 수준에서 이제는 뛰어넘어서 투자적 성격과 생산적 성격을 강조하면서 복지의 성장과 사회 정책과 경제 정책의 상호 보완성을 강조를 하는 거죠. 이 사회 투자 국가는 특징이 있죠. 첫째, 복지에 대한 투자적 관심입니다. 복지 투자를 현재의 지출이 아니라 미래의 투자로서 본다라는 것이죠. 자, 미래의 투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복지 투자를 어떻게 해요? 할 만한 이유가 생긴 것이죠. 신자유주의에서는 복지 투자를 맹목적으로 축소했다 그러면 사회투자 국가에서는 할 만한 이유가 생겼어요. 왜? 지금 투자하는 것이 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둘째, 삶의 주기에 관심을 갖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김진훈에게 중장년, 벌써 제가 중장년이네요. 중장년에 김진훈에게 투자하는 것은 단순히 김진훈의 중장기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투자한 것이 결국 나의 노년 시절에 경제를 뒷받침해 줌으로 해서 노년기에 나에 대한 복지를 줄여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주기에 대해서, 삶의 주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것이죠.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지금 당장 아이들을 위한 복지가 아니라 그들이 성장했을 때, 또한 성년 그리고 늙었을 때의 미래를 위한 복지 투자가 된다라는 삶의 주기에 관심을 가졌고요. 경제 활동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현금 지급 방식이 아닌 경제 활동을 통한 위기 극복에 관심을 가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지국가 전성기와 재편기의 차이를 간단하게 볼게요. 전성기를 우리는 사회민주주의라 그러고, 재편기 시대를 우리가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 신우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전성기는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포드주의라 그러죠. 자동차 공자 포드 아시죠? 어떻게 해요? 딱 자기 할 일만 딱 하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생산율을 높이는 거죠. 나사를 조이는 사람은 나사만 조이게 하잖아요. 그러나 여기에는 융통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욕구가 다양해지면서 대량 소비가 아닌 이제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김진훈이 원하는 것 하나를 위해서 제품을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고 있는 포스트 포드주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포드주의를 이제 뛰어넘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치 구조는 국가와 자본, 노동 간의 양보와 타협이라 그러면, 신자유주의는 화해적, 국가와 자본과 노동은 화해적 정치 구조로서 균열된다라는 거예요. 같이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복지 공급은 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에서는 국가 중심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재편기에서는 복지다원주의, 복지혼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복지국가의 재편 보면 수급 요건이 강화가 됩니다. 급여 수준은 낮아지죠. 급여 기간도 단축됩니다. 그리고 수급 요건은 강화시키면서 궁극적으로 복지 지출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줄이는 패러다임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 복지국가를 어떻게 유형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학자마다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고, 그 학자가 여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5명의 학자뿐만 아니라 더 많은 학자들이 복지국가를 유형화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5 학자들의 내용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확률은 없지만 이것을 갖고 시험 문제를 많이 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윌렌스키와 루보의 이분 모형입니다. 왜 윌렌스키와 루보의 이분 모형이 시험에 나오지 않는데 보기에 많이 나오느냐라는 거죠. 자, 윌렌스키와 루보는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자녀적 모형과 제도적 모형으로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체가 시험에 나오기보다는 이제는 너무 식상하니까요. 자녀적 모형이 보기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선별적. 선별적이다라는 단어를 자녀적으로 바꾸고, 보편적이라는 단어를 제도적 모형으로 단어를 바꿔서 출제를 하게 되면, 제도적 모형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성향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되돌아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윌렌스키와 루보의 2가지 이분 모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윌렌스키와 루보는 자녀적 개념과 보편적 개념, 제도적 개념이라는 2가지로 복지국가를 유형합니다. 자녀적 모형은 여러분들 이것만 아셔도 내용을 다 아신 거예요. 선별적이다라는 거예요. 선별주의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도적 모형은 상대적으로 보편적이다라고 보시면, 이 내용은 우리가 선별적과 보편적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사회복지 공부하면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추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사회복지 정책의 목표를 보면, 자, 선별적이라는 것은 어때요?
문제가 발생해서 해결주의,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해결할 때까지이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일시적, 한정적, 보완적인 지원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한 사회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하고요. 민간의 자발적인 활동을 장려하고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빈곤의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족이나 시장이 우선적으로 복지 욕구 해결을 위해서 개입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서 공공부조가 대표적인 자녀적 모형, 즉 선별적 모형의 프로그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제도적 모형은 어떠냐라는 거죠. 제도적 모형을 여러분들이 단어를 처음으로 보게 되면 보편적이구나라고 여러분들이 같이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좋다라고 했죠. 항시적으로 국민들이 최저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방적 차원이에요. 예방적 차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보편적인 성향은 대상은 사회 취약계층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전체가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국가의 보다 많은 역할을 강조합니다. 빈곤의 책임이 국가의 사회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국가의 사회복지 제도를 통해서 복지 욕구가 충족되어져야 된다라는 관점을 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서 사회보험이나 사회수당과 같은 보편적 프로그램이 이 제도적 모형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윌렌스키와 루보는 두 가지로 나눴기 때문에 이렇게 윌렌스키와 루보를 암기하지 마시고 윌렌스키와 루보의 이분 모형이라고 이렇게 암기하셔야 됩니다. 윌렌스키와 루보의 이분 모형. 이분 모형 뭐가 있지? 그래, 자녀적 모형과 제도적 모형이 있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 이번에는 티트머스의 3분 모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윌렌스키와 루보 다음에 티트머스가 바로 나오느냐? 티트머스의 3분 모형은 윌렌스키와 루보가 얘기했던 자녀적 모형과 제도적 모형의 산업 성취 모형을 하나를 추가를 한 모형입니다. 그래서 윌렌스키와 루보의 2분 모형 다음에 티트머스의 3분 모형이 나오는 것이고요. 티트머스가 추가했던 이 산업 성취 모형은 무엇을 강조를 하느냐 하면 산업이 주는 역할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산업 성취 모형만 살펴보면요, 자녀적과 제도적 모형의 중간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벽한 선별주의도 아니고 완벽한 보편주의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 사이에 존재하는 그러한 영역을 하나를 더 유형화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면서 시장을 통한 분배 정책을 강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 생활 수준과 기회 평등에 관심을 갖고요. 빈곤은 상대적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빈곤을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사회보험을 강조를 하고 있죠. 자, 사회보험은 무엇을 전제로 해서 일반적으로 실시되는 보험입니까? 그래요. 근로, 환경을 전제로 하고 있죠.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대부분의 사회보험이 근로를 전제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산업을 기반하고 있다. 그래서 산업성취 모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윌렌스키와 루보의 자녀적, 제도적 모형으로 두 가지로만 이분 모형으로 설명되었을 때 사회보험은 어디에 해당하냐면 제도적 모형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쪼개서 3분 모형으로 만들었을 때는 사회보험이 산업성취 모형에 들어가고, 제도적 재분배는 가장 보편적인 프로그램인 보편적 프로그램, 사회수당과 같은 프로그램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윌렌스키와 루보, 티트머스의 3분 모형은 다르지 않다.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퍼니스와 틸톤 같은 경우는요, 3분, 3개로 유형화했습니다. 적극적인 국가와 사회보장 국가와 사회복지 국가,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국가는
어때요? 해당하는 나라를 보시면 돼요. 미국이라는 나라고, 사회보장 국가는 사회보장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영국과 같은 나라고, 사회복지 국가는 우리가 복지 국가의 가장 앞에 서 있다라고 얘기하는 북유럽 국가인 스웨덴이라든지 이러한 나라를 칭한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나머지의 내용,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용을 유추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적극적인 국가는 누구라 그랬죠? 미국과 같은 나라. 미국은 자유를 상당히 중시하는 나라. 봅시다. 그래서 자유시장의 불안정성과 재분배의 요구로부터 자본가를 보호합니다. 오! 적극적인 복지국가? 적극적인 국가. 야, 이거 적극적인 복지국가라고 하면 오히려 낭패를 보겠네요. 적극적인 국가는 자본가를 보호합니다. 어디서부터야? 네. 경제 성장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협조를 강조하고 완전 고용 정책을 국소합니다. 완전 고용 정책을 국소하고 경제적 효율에 기여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만. 그러니까 복지 서비스가 최소한 무슨 역할을 해야 돼? 경제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만 어떻게 해요? 미온적으로 우리가 개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윌렌스키와 루보의 모형에 보면 자녀적 복지 모형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조금씩 서로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유념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사회보장 국가. 사회보장이라는 것은 사회보험 공공구조를 아우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국민 전체의 생활 안정을 기반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완전 고용 정책을 극대화합니다. 여기는 완전 고용 정책을 극소화하는데 극대화하고 있는 둘의 차이가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죠. 기회의 균등. 기회를 균등하게 해주는 것은 뭐예요? 완벽한 복지국가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국민 최저 수준을 보장하고 있고, 사회보험 외에 정부의 무상 서비스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기본 생존 수준의 이하, 빈곤에 퇴치 가능, 영구.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적극적인 국가는 미국이라 그랬는데 미국에 사회보험을 집어넣었죠. 그런데 사회보장 국가는 영국인데 영국의 사회보험 프로그램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국의 이 퍼니스와 틸턴은 사회보장 국가라 그러면서 좀 전에도 설명했듯이 이 사회보장에는 사회보험뿐만 아니라 무상 서비스인 보편적 성향 그리고 공공구조가 이 안에 다 녹여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보편적은 아닌 것이죠. 자, 사회복지 국가는 우리가 말하는 복지국가라고 보시면 되겠죠. 국민의 평등과 화합. 복지국가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평등입니다. 평등. 단순한 자유가 아니라 평등을 중요시합니다. 자유를 중요시하는 나라는 퍼니스와 틸튼에서 보면은 적극적인 국가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복지국가는 평등을 상당히 중요시한다. 정부와 노조의 협력에 의한 완전 고용 정책, 최하층의 욕구를 우선 고려하고 국민 최저 수준 이상을 보전하고 사회보험과 사회부조 프로그램을 위한 정부 지원을 국대화하고 권력의 분산과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스웨덴과 같은 나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여기서는 내용이 중첩이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시험에서는 다소 안 나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미시라의 이분 모형입니다. 자, 미시라의 이분 모형은 분화된 복지국가와 통합된 복지국가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두 개로 나눴을 때 이번에는 어때요? 미국과 영국이 분화된 복지국가에 나오고 있고, 그리고 스웨덴과 네덜란드와 같은 나라는 통합된 복지국가에 나누고 있다라는 거죠. 자, 분화된 복지국가를 보면요, 수요 측면에서 경제가 조정되고 있고 수요의 창조, 억제를 위한 정부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경제와 규별되는 상대적인 자율성을 유지하고 있고 이익 집단의 다원주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정치 형태 및 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유경쟁 또는 시장 모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통합된 복지국가는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이 경제를 조절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정책으로는 자율적인 영역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회와 경제 간의 상호 의존성과 상호 관련성이 제도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지가 뭐예요? 통합된 복지국가는 복지와 경제가 통합된 거예요. 서로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분화된 복지국가는 경제 따로 복지 따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합된 복지국가는 중앙 집권적 다원주의 성격을 갖고 있고요. 주요 경제 집단의 사회적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통합됐기 때문에 주요 경제 집단에 뭐가 있다? 사회적 책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를 통해서 얻어들인 수익을 복지를 위해서 써야 되는 것에 당위성을 놓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통합되니까 어때요? 내가 많이 벌면 많이 복지를 해야 돼요. 미국이나 영국이라는 나라는 경제와 복지는 통합됐다라고 얘기할 수 없죠. 많이 벌면 많이 번 대로. 영국도 사회보험을 주로 하지만 그래도 자본주의 사회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요. 물론 최근에는 에스핑 앤더슨도 약간 식상해지고 있긴 하지만 에스핑 앤더슨의 유형화입니다. 이 에스핑 앤더슨은 특히 우리가 기본 개념 중에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되는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 탈상품화, 두 번째는 계층화입니다. 이 에스핑 앤더슨은 이 탈상품화의 정도와 계층화의 정도를 갖고 무엇을 하느냐면 복지국가를 유형화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개념 중에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는 용어가 뭐냐면 탈상품화예요. 탈상품화는 무엇이냐? 탈상품화는 내가 나의 노동을 시장에 내다 팔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탈상품화가 높다라는 것은 내가 굳이 일을 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탈상품화가 높다라는 것은 복지 수준이 높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계층화가 높다라는 것은 뭐죠? 계층화가 높다라는 것은 빈익빈 부익부가 크다라는 거죠. 그러면 빈익빈 부익부가 크다라는 것이 계층화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걸 갖고 이제 복지국가를 유형화해 봅시다. 자유주의, 자유가 들어가면 미국이라는 나라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충적, 자녀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자녀적.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공공부조가 가장 대표적인 자녀적 프로그램이냐. 그래서 공공부조 프로그램을 강조한다. 탈상품화 효과가 미약하다라는 거예요. 이 자유를 강조하는 나라는 내가 나의 노동을 시장에 내다 팔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탈상품화 정도가 가장 낮고, 반면에 내가 일하지 않으면 가난한 사람으로 전락해요. 그렇기 때문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아주 크게 발생하는 계층화의 정도는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계층화의 정도는 높고 탈상품화의 정도는 낮다라고 보시면, 여러분들 계층화와 탈상품화의 개념을 모르면 이렇게만 아셔도 돼요. 둘의 개념은 반대구나라고만 아셔도 되겠습니다. 자,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 우리 3인주의라고 들어보셨죠? 1930에서 70년대 사회민주주의, 3인주의. 그래서 보편주의 원칙이 가장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회권을 통한 탈상품화 효과가 가장 크다. 내가 사회권이라는 것은 어떤 사회보장이라든지 이러한 복지를 통해서, 공공복지를 통해서 탈상품화 정도가 높기 때문에 내가 굳이 시장에 가서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기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층화의 정도는 낮습니다. 그죠? 그래서 복지 재분배의 기능이 강력합니다. 그래서 많이 번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번 사람은 적게 내서 결국은 이 수준이 유사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의 평등이고 계층화의 정도는 낮고 탈상품화의 정도는 높은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이러한 북유럽 국가가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수주의적 복지국가는 조합주의적 복지국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보험을 강조한다.
그래서 비례적 평등을 강조하는데 이건 뭐냐면 많이 내면 많이 받고 자, 사회보험이라는 것이 어때요? 국민연금을 많이 내면 많이 받잖아요. 나중에 연금 수령할 때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완벽한 자유도 아니고 완벽한 사회주의도 아니고 내가 많이 내긴 하지만 나중에 많이 받아. 그래서 그 권력의 구조는 어떻게 돼요? 유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받음으로써 권력이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수적 복지국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하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왜 보수라는 단어를 썼어요? 많이 내면 나중에 많이 받잖아. 그러면 결국은 계급이라는 것은 늘 존재할 수밖에 없어. 이런 관점에서 보수적 복지국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 세 가지 이렇게 유형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학습한 내용을 요약하겠습니다. 자, 복지국가 발전과 성장과 위기, 그리고 제3의 길 사회투자 국가, 이러한 재편기를 얘기를 했습니다. 복지국가 유형은 윌렌스키와 루보의 2분 모형, 티트모스의 3분 모형, 퍼니스와 틸튼도 3분 모형, 미시라는 분화된, 그리고 통합된 2분 모형, 에스핑 앤더슨은 탈상품화와 계층화의 두 가지의 개념을 갖고 세 가지로 유형화했다. 여러분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학습할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아주 재밌는데요. 사회복지 정책과 제도가 어떻게 발달해 왔을까? 여러 학자들이 다양한 이론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사회 양심 이론이라든지 합리 이론이라든지 산업화 이론이라든지 시민권론이라든지 음모 이론, 종속 이론, 이러한 다양한 사회복지 정책과 제도가 발전한 그런 근거가 되는 이론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하느라 수고하십니다. 끝까지 파이팅해서 열심히 해서 좋은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빠이빠이.